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 아무것도 모르는 채 숨을 내쉬며 시집에 갔어요. 지금은 성숙한 아들도 있지만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죠. 그래서 시댁에서 생활하면서 시부모님께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살림부터 시작해서 저축하는 것까지 시부모님은 천둥 벌거숭이 같았던 제게 인생 선배님이셨어요. 어떻게 집안 경제를 꾸려가야 하는지 시부모님께서 속세로 가르쳐 주셨는데 시부모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돈은 벌어오는 것보다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100번 벌어봐도 펑펑 쓰면 그것이 모이겠니? 그러니까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모으는 것이야. 통장을 나눠서 사용하는 게 기본이고 항상 가계부를 적으면서 어디에서 필요 없는 돈이 새는지 잘 봐야 해. 그렇게 시부모님이 차근차근 가르쳐 주신 덕분에 저는 경제 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은 기술 자영업을 이용해 돈에 차곡차곡 축적해온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경제 생활이 익숙하셨고 저를 잘 가르쳐 줄 수 있으셨던 것이었죠. 시아버지는 시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철공 기술로 부를 쌓으셨어요. 작은 철공소를 운영하고 계신데 오래된 곳이어서 단골 손님들도 많고 기술이 좋아 못 만드는 것이 없으셨어요. 시아버지가 시아버지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셔서 대대로 돈을 벌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고 해요. 시아버지는 8살 때부터 시아 할아버지의 철공소를 드나들어 60년 가까이 일을 해오신 것이었어요. 지금도 시제품이나 맞춤 제품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고 어떤 때는 큰 기업에서도 시제품 의뢰를 한다고 했어요. 제가 결혼 전에 시아버지의 철공소 창고에 들렀다가 큰 오해를 한 적도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사람 셋이면 꽉 차는 작은 공간에 막걸리 한 병 사다 놓고 라디오를 틀어두고 일을 하고 계셨어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 모습은 소소한 일거리나 하는 중년을 넘은 아저씨의 모습으로 밖에 안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좁은 곳에서 그렇게 대단한 기술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해보았겠어요. 물론 창고 공간이라 더 좁은 것이고 철공소 공간은 따로 있었지만 그런 것을 알 리가 없는 저는 큰 오해를 하게 되었죠. 저는 시아버지가 돈도 없고 초라한 곳에서 철이나 구부리는 단손 노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골목으로 나선 순간 소식을 들은 주변 가게 상인분들이 시아버지에게 부럽다는 듯이 한마디씩 던졌어요. 근처 상인분들이 모두 시아버지와 친하신 것인지 저를 보면서 왁자지껄하게 난리가 났어요. 아유, 내 딸 며느리 삼아달라고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제 가게 오기만 해봐 알았지? 저런 부잣집에 시집가면 얼마나 좋을꼬. 아이 참, 복 많은 아가씨네. 저는 그 말을 듣고 시아버지가 재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나중에 남편을 통해 시아버지가 기술을 물려받으셨다는 말을 듣고 이해가 갔어요. 제가 정말 큰 오해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마음 놓고 결혼을 해도 좋겠다고요. 생각을 했어요. 시부모님은 결혼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것은 빼도록 하셨어요. 예단도 생략하고 과한 금액이 오가는 것을 아껴 결혼 이후 생활에 보태셨죠. 저는 시부모님이 생각이 든든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끝낸 후에 시댁으로 들어가 생활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 남편은 시아버지의 철공 기술을 물려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남편은 계속 사업을 하겠다면서 애를 썼지만 아무런 쉴 속 없었죠. 처음에는 해외 상품을 유통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했지만 몇 년간 제대로 돈을 벌지 못했고 그 사업을 정리한 후 시작한 화장품 사업도 제대로 되지 못했어요. 그렇게 어영부영 시간이 흐르다 보니 남편은 어느새 40대 초반이 되어 있었죠. 항상 근면성실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남편이 참 답답한 노릇이었을 거예요. 아직도 제대로 독립을 못한 남편을 어느 날 시아버지가 불러 앉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넌 대체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야? 아니 몇 년을 해도 답이 안 나오면 포기해야지. 가족들 굶길 거냐? 라는 말이다. 나도 이제 은퇴까지 얼마 안 남았어.
너한테 괴수를 알려주려면 지금부터 가르쳐야 돼. 2번이 마지막 기회야. 아, 잘 생각해. 시아버지는 이렇게 남편에게 따끔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저도 속이 시원했어요. 남편은 40이 되도록 제대로 된 벌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동안은 시부모님의 경제 사정이 워낙 넉넉해서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둬도 큰 문제는 없었어요. 물론 답답하기는 해도요. 독립해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도 큰 문제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부부간의 소통은 정말 중요합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지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당신의 남편은 시아버지의 조언을 듣고 변화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남편의 노력으로 더 나은 미래를 함께 이루시길 바랍니다. 요양 가치께 당신도 남편을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함께 힘내시고 행복한 미래 만들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그렇게 남편이 40대 초반에 시아버지에게 기술을 배워 일을 한 지도 올해로 23년째, 시할아버지까지 계산을 하면 150년이 넘는 철공기술자 집안이 된 것이었죠. 이렇게 전통을 가진 기술자 집안이라는 것도 참 보기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부전자전이라고 할까요? 저희 아들 또한 나이를 먹고도 자리를 잡지 못한 채 이곳저곳 떠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 아들을 보면서 남편은 걱정뿐이었지요. 젊었을 때의 자신을 보는 것 같다고 하면서요. 아들을 타일러 보기도 하고 기술을 배우라고 설득해보기도 했지만 아들은 싫다는 말뿐이었어요. 다행히 아들 또한 결혼을 하기는 했어요. 직장도 자리 잡지 못하고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어느 날 결혼할 여자라면서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온 것이었죠. 예비 며느리는 당시 아들이 다니던 회사에서 비서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예비 며느리는 조금 날카로운 면이 있었지만 요즘 애들은 다 그 정도는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과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있을 때 결혼을 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결혼식을 진행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결혼까지 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제대로 된 직장을 잡지도 못하고 돈을 벌지도 못했죠. 그래도 이제 결혼도 했고 알아서 잘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며느리가 저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꼭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저희 남편은 원래 어릴 적부터 끈기가 없었나요? 저는 임신 준비를 하기로 해서 회사도 그만뒀는데 남편이 돈을 너무 못 벌어와요. 툭하면 얼마 다니지도 않은 회사를 그만두고 툭하면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잘 되는 것이 없어서 다시 회사로 들어가요. 그런데 또 얼마 못 가서 그만두고 그냥 남들처럼 꾸준히 월급만 가져와 주면 좋겠는데 남편은 그게 어려운가 봐요. 며느리의 짜증이 가득한 표정에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당연히 저의 아들을 최선을 다해서 키웠지만 지금 아들이 그러고 있는 것이 꼭 남편이 젊을 때 모습 같아서 며느리에게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미안한 말투로 며느리를 달랠 수밖에 없었죠. 아직 좋은 기회를 찾지 못해 그런가 봐. 지금은 헤매고 있지만 아마 그 자리를 잡을 거야. 너무 미워하지 말고 내가 조금만 보듬어 줄 수 있니? 너희 시아버지도 젊을 때는 그러더니만 지금은 매달 쓰고도 남을 만큼 돈을 벌어다. 주니까 말이야. 쓰고도 남을 만큼 돈을 벌어준다는 말에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았죠. 아버님이 돈을 잘 벌어오세요? 항상 보면 좁아터진 철공수에서 혼자 일하셔서 돈을 많이 버실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저는 주저하다가 아들 때문에 고생하는 며느리에게 미안해서 남편이 매달 얼마씩 벌고 있는지 귀띔을 해주었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깜짝 놀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로 그렇게 많이 버신다고요? 에이, 말도 안 돼요. 그냥 저희 남편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버신다면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차도 좋은 거 끌 것 같은데 안 그렇잖아요. 며느리는 제가 과장해서 말한다고 했어요.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아들의 집안에 재력이 있으니 아들을 좀 잘 봐달라고 과장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제가 설명해도 며느리가 믿지 않으니 저도 더 이상 설명할 방도가 없었죠. 어쨌든
남편은 아직 여물지 못한 아들의 행동에 노심초사했어요. 아들이 가장 노릇도 못할까봐 걱정이 많았죠. 남편과 아들이 옥신각신하는 곳을 보면 어느 순간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떠오르곤 했어요. 익숙하게 보던 부자 갈등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었으니까요. 하루는 남편이 큰 결심을 한 듯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앉혀놓고 말을 했어요. 자, 이거 봐라. 이게 무엇인 것 같냐? 남편은 아들과 며느리 앞에 통장을 우수수 던졌어요. 남편이 그간일에 모은 많은 돈이 담겨 있는 통장들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통장을 집어들고 저축된 액수를 보더니 놀란 얼굴로 말해 이랬어요. 내가 내 기술을 배워서 대회에 참가하겠다고 하면 그 돈을 유산으로 다 주겠다. 그러니 이제 그만 기술을 배워서 한 사람의 역할을 해라. 아빠도 젊을 땐 너처럼 그랬어. 하지만 할아버지 말씀 듣고 기술을 배운 뒤로 아직도 어떻게 한 사람 역할을 할 수 있었어? 예기술은 기술 자체로도 정말 훌륭한 기술이고 돈도 잘 벌 수 있는데 물려받을 사람이 너밖에 없어. 일단 해보면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다. 나한테 일을 배우지 않으면 이 유산은 줄 생각이 없다. 그러니 잘 생각해봐라. 남편의 말을 듣더니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쳐다보며 눈짓을 교환했어요. 아마 아들과 며느리는 그간 저와 남편이 말한 철공소를 운영해서 버는 수입이 허풍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모아둔 돈의 액수를 보자 마음이 바뀐 것 같아서요. 그 정도로 수익이 되는 줄은 몰랐겠죠? 며느리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 이번에서도 마음에 안 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버님 일을 한번 배워보는 건 어때요? 힘들게 하는 윗사람도 없고 혼자 잘하기만 하면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한번 해봐요. 내 옆에서 며느리까지 합세해 설득을 하자 아들도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조금 망설이다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한번 배워볼게요. 언제부터 나가면 돼요? 아들의 그 말에 남편은 한박웃음을 지었어요. 하하하. 웃으면서 남편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드디어 내가 마음을 먹었구나. 너도 어릴 적부터 이 아빠가 일하는 모습을 봤으니 분명 잘할 거야. 좋아, 대사하고 나면 바로 철공소로 와. 놀라운 이야기네요. 가족들이 함께 노력해서 행복한 순간을 만들고 있군요. 아들의 변화와 가족들의 지지가 서로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함께 더 많은 순간을 나누며 행복한 추억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는 시간이 참 행복했어요. 남편은 안 그래도 일하는 시간이 길었는데 아들을 교육시키느라 더 길어진 것이 걱정이 되었지만 아들이 어느 정도 손에 익으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한참 남편이 아들에게 일을 알려주던 때였어요. 오후에 남편이 잔뜩 지친 얼굴로 돌아왔어요. 그날따라 남편의 얼굴빛이 거무튀튀하게 보일 정도로 안 좋은 거예요. 아들에게 대대로 이어내려온 철공소를 물려준다는 생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으니 신경 써야 했던 것이었겠죠. 여름이라 날도 무덥고 그래서인지 살도 빠져서 더 힘들었을 것 같았어요. 남편은 힘들어서 잠깐 들어왔다면서 씻고 한숨 자고 다시 나가겠다고 했어요. 씻고 나온 남편에게 아들이 잘하고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오늘도 잘 가르쳐 줬어요. 아들 어때요? 조금씩 잘 따라하고 있어요. 그러자 남편은 수건으로 머리를 연신 털면서 찌푸리고 말했어요. 아직도 멀었어.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곧 따라오겠지. 그러고서 남편은 잠을 자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잠깐 잔다던 남편은 그날 방에 들어가도 다시는 깨어나질 못했어요. 저는 설마 그날 남편과 나눈 대화가 우리의 마지막 대화가 될지는 몰랐어요. 충격 속에서 남편의 장례식이 치러졌죠. 저는 너무 갑작스럽게 남편이 떠나 슬픔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제가 목 놓아올자 아들은 울면서 저를 위로했어요.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향해 울면서 절규했죠. 뭐가 그리 급해서 그렇게 떠났어요. 아들이 아직 남아있는데 다 알려주고 가면 되었잖아요. 나는 어떻게 하라고 아이고, 여보,
그렇게 슬픔 속에서 남편을 떠나보냈어요. 저는 앞으로의 인생이 막막하게 느껴졌지만 사실 금전적으로는 불안하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남겨준 재산이 꽤 있으니까요. 그래도 배우자도 없이 남은 생을 살아갈 생각을 하니 눈물이 아프게 가렸죠. 아들은 장례식을 모두 끝마친 후 철공소문에 잠시 닫고 다녀올 곳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말했죠. 예전 같으면 어디에 가는지 모두 물어보았겠지만 지금은 그럴 경향이 없었어요. 저는 남편을 애도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그렇게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 기다렸다는 듯이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저는 며느리를 마저 드렸죠. 그런데 며느리는 남편을 떠나보낸 저를 위로하기보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며느리는 눈을 크게 뜨고서 줄 것을 잊었냐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유사한 이야기 하러 왔어요. 어머니가 이전에 저희한테 주기로 한 통장들이 있잖아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 유산 처리를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그래, 유산 처리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것을 장례식이 끝난 며칠 후에 처리하러 온 듯한 며느리의 행동이 조금 신경이 쓰였지만 말이에요. 어쨌든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 유산 이야기도 해야지. 하지만 그것보다 지금은 걱정되는 게 아니야. 아직 아들이 일을 제대로 못 배운 상황이야. 남편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남편이 가고 없으니 남편과 오래 손을 맞춘 기술자분에게 끝까지 배웠으면 좋겠구나. 걱정 마. 아들은 제대로 가장 노릇할 수 있게 가르칠게. 그러니까 유산 이야기도 천천히 하자. 꾸나. 그런데 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며느리는 갑자기 돌변하더니 열을 올리면서 말을 했어요. 아니, 유산 이야기를 천천히 하자뇨. 약속이 다르잖아요. 원하시는 대로 남편이 저 작은 철공소에서 일하게 허락해줬는데 왜 미루시는 거예요? 아니,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은 우선 아들이 어엿한 기술자가 되는 것이 먼저니 그것부터 신경을 쓰자는 이야기야. 그리고 유산도 얼마를 어떻게 줄지 이야기를 해봐야 하고 말 바꾸지 마세요. 의견도 소용없어요. 다 녹음해도 쓰니까 분명히 유선 전부를 준다고 하셨잖아요. 빨리 주시라고요. 며느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험악한 얼굴로 제목이라도 줄을 기술을 무섭게 따지고 들었어요.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죠. 또 안 그래도 남편이 떠나서 마음이 심약해졌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딴 사람처럼 따지고 들자 정말 무서웠어요. 며느리가 저를 계속 윽박질러서 는 저는 얼른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죠. 결국 약속한 대로 남편의 유산을 고스란히 물려주겠다고 다시 약속했어요. 좋아요. 이것도 다 녹음했으니 나중에 발뺌할 생각 마세요. 당장 내일부터 유산 상속 절차 시작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며느리가 으름장을 놓고 돌아간 뒤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아들에게 연락을 해봤어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남편의 유산을 전부 물려주겠다고 한 적은 있지만 그건 대략적으로 말한 것이었고 당연히 제가 먹고 살 정도의 집에서는 남겨둘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말 그대로 전부 물려달라며 물러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에게는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여러 번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았죠. 어쩔 수 없이 저는 다음 날부터 며느리의 손에 이끌려 이곳저곳에 가서 유선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직접 약속을 한 곳이고 제 앞으로 남은 유언장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래도 유산을 물려주면 아들이 제 노후 정도는 책임져 주리라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유산 상속을 받는 것이 아들인지 며느리인지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보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근사근 하지는 않아도 그럭저럭 잘 지내던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저에게 못되게 구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죠. 어쨌든 저는 며느리에게 끌려다니며 유산 상속 절차를 마무리했어요. 며느리에게 돈을 전부 넘기고 나니 저에게 남은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집밖에 없었어요. 정 안 되면 이 집이라도 팔아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며느리는 자삭 아버렸죠.
며느리는 며칠 뒤 다시 와서 지금 살고 있는 집까지 넘겨달라고 말했어요. 어머니 확인해 보니 이 집도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데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이것까진 물려주셔야죠. 그렇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라고 하며 아주 당황했어요. 이 집에서 쫓겨나면 저는 어디에서 살라는 걸까요? 저는 며느리에게 사정을 했어요. 아예야, 나도 살 곳은 필요하지 않겠니? 처음에 보여줬던 모든 재산은 이미 다 상속했으니 살 곳 정도는 지켜줬으면 좋겠다. 남편도 잃고 남은 건 이 집뿐인데 이것까지 앗아가면 나는 어떻게 살겠니? 내가 직접 아들한테 말 좀 해볼 수 있을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약속하신 걸 달라고 하는 것뿐인데 남편도 동의한 사실이에요. 내일 이 집도 상속 절차를 밟을 테니 그렇게 하세요. 며느리는 냉랭하게 말하더니 가져온 서류에 강제로 서명을 하게 하고 가버렸어요. 저는 원하는 대로 유산을 줘도 며느리가 이러는 이유를 도통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이 집이 며느리에게 넘어가 쫓겨나는 것이 두려워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서 다시 한번 사정을 했어요. 하지만 독한 며느리는 저를 어떻게든 오갈 데 없이 만들려는 것인지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계속 사정을 하자 며느리는 이렇게 심한 말로 비웃으며 전화를 끊었어요. 어머니 갈 데가 없으시구나. 그럼 그지 같은 철공소나 가보시던가요? 아버님이 타고 다니던 똥차도 그 안에 넣어두었으니 한 며칠은 거기서 주무시면 되겠네요. 얼른 어머니도 아버지 따라가셔야죠. 살려고 너무 힘을 쓰지 마세요. 이런 말까지 들으니 며느리는 이전에 제가 알던 사람과 전혀 다른 것 같았어요. 저는 몸을 뉘일 곳조차 없다는 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의 보호자이자 동반자였던 남편이 없어지고 난 후 이렇게 힘없이 모든 것을 빼앗긴다는 것은 정말 슬펐고요. 며느리 말로는 내일 폐기물 처리 업체가 와서 짐을 모두 비울 것이라고 했어요. 그때 강제로 쫓겨나게 되면 더 비참할 것 같아서 저는 간단히 중요한 물건만 챙겨서 그날 밤에 철공소로 갔어요. 아들은 아직도 연락이 안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들과 연락만 닿으면 어떻게든 잠자리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했어요. 며느리 말로는 아들도 다 동의한 일이라고 했지만 믿을 수는 없었어요. 혹시 그 말이 사실일까봐 두렵기도 했죠. 며느리의 말이 사실이라면 아들이 저에게 이러는 것이 야속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서 아들에게 연락이 닿기 전까지 아들 생각은 되도록 하지 말자고 생각을 했어요. 철공소에 도착해서 어두운 철공소 문을 열자 오랜만에 철공소에 들어온 기분이 들었어요. 항상 남편과 아들이 있었던 철공소였죠. 저는 거기 도착해서야 눈물이 펑펑 났어요. 남편이 떠난 것도 슬프고 제 처지가 너무 비참해서 눈물이 났죠. 그런데 동시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며느리에게 며칠째 제대로 당했지만 며느리 말대로 남편을 따라서 이렇게 죽었다가는 며느리만 좋은 일 시키겠구나 싶었어요. 100년이 넘은 철공소 안에 들어와 보니 이곳이 내 집이나 다름없구나 싶었고 며느리 말과 달리 악착같이 살아야겠다 싶었죠. 철공소 안에는 며느리 말대로 오래된 남편의 차가 버려져 있었어요. 오래 타고 다녀서 정말 낡았기 때문에 팔 수는 없고 폐차를 할 수준이었죠. 남편에서는 돈이 안 되겠다 싶었던 것인지 며느리는 차를 철공소에 버리고 간 것이었어요. 철공소를 찬찬히 둘러본 뒤 남편 차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자아는 지저분했어요. 일할 때 자세들을 싣고 왔다 갔다 하던 차였으니 당연했죠. 어쨌든 오늘 밤은 여기에서 보내야 할 것 같아서 단 하루라도 잠잘 곳을 마련하자는 생각에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차원에 들어있던 물건들을 빼내고 먼지 청소를 하던 도중 앞좌석 서랍이 실수로 열렸는데 그 안에 종이 봉투가 들어있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그것을 보자마자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은 중요한 서류 같은 것을 차 안에 아무렇게나 넣어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무엇인가 사연이 있나 보다 싶은 감이어서 그 봉투를 열어봤어요. 봉투 안에는 몇 장의 사진과 수없이 고쳐 쓴 편지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무릎 위에 늘어놓고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
저는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진들은 바람을 피우고 다니던 며느리의 불륜 증거 사진들이었어요. 입이 떡 벌어진 채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던 채 입에서는 나쁜 년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그리고 편지 뭉치를 열어보니 남편은 그런 며느리인데도 편지로 애원을 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내가 책임지고 잘 가르쳐서 돈 잘 벌고 남편 노릇하게 하마. 그러니 너도 이 집에서 정리해라. 이 사실은 내가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할 거다. 저는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듯한 충격이었어요. 아들과 직접 이야기를 한 적도 없이 유산 상속을 이렇게 빨리 진행하는 것이 영 이상했는데 이것은 모두 돈만 갖고 아들을 버리려는 며느리의 계략이 분명했어요. 이것을 알게 되자 저는 아들에게 빠르게 연락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도 연락이 안 되는 아들이 며느리와 한패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졌거든요. 빨리 아들과 직접 대화를 해봐야 한다는 생각밖에 나지 않아서 저는 그 늦은 시간에 미친 사람처럼 아들네 친구 집에 찾아왔어요. 아들의 중마고우 친구는 밤 늦은 시간에 제가 찾아가자 놀란 것 같았지만 제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이 생겼구나 직감을 한 것 같았어요. 저는 아들 친구에게 어떻게든 아들에게 연락을 해볼 수 없는지 물어보았어요. 지금까지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요.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상황이 아니었어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오히려 아들의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저에게 말했어요. 아유, 어머니. 아들은 지금 해외로 기술 교류를 하러 갔잖아요. 모르셨어요. 그래도 핸드폰은 들고 갔을 텐데 연락이 안 되셨어요. 저는 아들이 해외에 나갔다는 소식에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랬더니 아들 친구는 다행히 자기가 아들의 해외 번호를 알고 있다면서 연락을 취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여전히 통화가 되지 않았지만 몇 시간 뒤 새벽 무렵이 되어서야 아들과 연락이 닿았어요. 시체가 있어서 연락이 늦었다면서요. 알고 보니 아들은 해외용 핸드폰을 빌려서 외국에 나가 있었다고 해요. 아들도 오히려 놀란 목소리로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엄마, 아빠가 이전에 말씀하셨을 줄 알고 나로 말씀 안 드렸어요. 아빠가 오래전에 같이 일하시던 분이 여기에서 최공수 일을 하시는데 오랜만에 얼굴 보고 기술 교류도 할 겸 저랑 아빠랑 같이 오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취소할 수 없어서 저 혼자 왔어요. 새벽에 출발하느라 아내에게 엄마 잘 부탁한다고 저 외국 나갔다 온다고 전해달라고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못 들으신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으니 아무리 아들에게 연락을 해도 연락이 닿지 않고 며느리한테만 연락이 가능했던 것이었어요. 며느리와 한패인 줄 알았는데 저에게 따뜻하게 말을 거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자 저는 또 눈물이 펑펑 나왔어요. 걱정하는 아들에게 저는 그간 며느리가 한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아들은 충격을 받았고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저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영상통화로 아들에게 며느리의 불륜 증거 사진과 남편의 편지를 보여줬어요. 아들은 그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외국에 잠시 나가 있는 동안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아들이 돌아오는 날까지 며칠 동안 아들의 친구 집에서 신세를 지기로 했어요. 아들과 저는 아들 친구에게 거듭 고맙다고 말을 했죠. 아들은 일주일 정도 후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도착한 아들은 말없이 저를 안아주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할지 저에게 말을 해주었어요. 외국에 있는 동안 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약을 하고 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니 며칠 동안 비밀리에 증거를 모아서 며느리를 처벌하자고 말했어요. 항상 불안하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천군만마처럼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큰일을 앞에 두니 아들도 마음을 강하게 다 잡은 듯 했어요. 저희는 일단 잠시 머물 수 있는 숙소를 잡아서 함께 지내면서 며느리의 행적을 추적했어요. 먼저 며느리가 유산 상속 우선순위가 높은 아들에 제쳐버리고 본인이 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방법을 찾아봤어요. 그간 며느리가 작성한 서류들을 다시 알아보니 며느리는 아들이 없는 틈을 타서
아들이 유산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서류를 위조해 1순위 상속자가 된 것이었어요. 이것은 명백한 서류 위조이자 유산 갈취였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증거들도 모았어요. 그동안 며느리는 살판이 났는지 더 활기를 치면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갈취한 유산을 마음대로 펑펑 써가면서 말이에요. 저희는 불륜 사실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 하루는 며느리의 뒤를 쫓았어요. 며느리가 집에서 나오는데 온몸에 명품을 휘감은 것이 예전에 알던 사람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죠. 어머, 자기 왔어. 가자, 오늘 오마카세 예약했잖아. 저녁 먹고 나서는 알지, 집 앞에는 외제차 한 대가 서 있었는데 며느리는 그 안에 타고 있는 남자에게 경박하게 아양을 떨었어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죠. 정말 전에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렇게 천박하고 가벼운 사람이었더니 그동안 어떻게 참고 살았나 싶을 정도였어요. 외제차를 따라가 보니 저녁을 먹고 나온 며느리와 그 남자는 둘로서 팔짱을 끼고 호텔로 들어갔어요. 저와 아들은 그 장면을 모두 사진과 영상으로 남겼어요. 전부 충격적인 장면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서로를 다독거리며 숙소로 돌아가 다음을 준비했어요. 먼저 아들은 며느리 몰래 이혼 소송을 시작하기로 했고요. 제기했어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소장이 날아가기 전에 며느리에게 찾아가기로 했죠. 며칠 후 저희는 예고 없이 며느리가 살고 있는 집으로 쳐들어갔어요. 며느리는 또 약속을 잡고 나갈 예정이었는지 명품 옷을 휘감고 화장을 하고 있다가 저희를 보더니 펄쩍 뛸 정도로 놀랐어요. 그러더니 말까지 더듬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이 왜 여기에 있는 거야? 아직 들어올 때 아니잖아. 어떻게 된 거야? 좋은 일찍 들어왔어. 들어온 김에 어머니도 챙겨서 같이 왔고. 왜 문제가 있어? 며느리는 뻔뻔하게도 처음에는 당황하더니 이내 웃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했어요. 아니, 그냥 놀라서 그랬지? 왔어. 피곤했지? 밥은 먹었어? 어머니는요, 식사하셨어요. 저희는 그 모습을 보고 기가 쳤어요. 저에게 한 짓이 있는데도 며느리는 아들 앞에서 뻔뻔하게 그렇죠. 제가 팔짱에 낀 채 노려보고 있죠. 며느리는 상황 파악을 한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더욱 뻔뻔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아무래도 며느리는 유선도 전부 자기 앞으로 돌려놓았겠다. 모든 것이 끝났으니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 분위기가 왜 이래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근데 표정이 왜 이러시지? 당신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들은 뻔뻔한 며느리를 매섭게 노려보았어요. 그리고 며느리의 얼굴 앞에 불륜 증거 사진을 던져 보였어요. 어디서 뻔뻔하게 얼굴을 듣고 있어? 당신이 앉을 모두 알고 있어? 돌아가신 아버지가 당신에게 애원까지 했는데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며느리는 아들이던 사진을 보고 처음에는 사색이 되더니 이내에 얼굴 표정을 싹 바꾸면서 말했어요. 무슨 상관이야. 돈도 못 벌고 직장도 제대로 못 다녔던 놈이 내가 바람이 난 건 당신 탓이야. 어디서 사람을 나쁜 년으로 몰고 가? 그리고 어차피 당신 외국인 나가 있는 동안 아버님 유산도 전부 내 앞으로 돌려놨거든. 전 늙어 빠진 어머님도 아무 힘 없어. 이제 돈은 다 내 거야. 이혼하려면 이혼해. 나는 이제 상관없어. 그러자 아들은 이번에는 며느리 앞에 유선상속 서류 위조 증거와 소송 제기 서류를 던졌어요. 며느리는 그걸 주워서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당신이 유선을 갈취했다는 증거야? 문서 위조로 유산 상속은 취소될 거야. 그리고 당신은 죗값을 물어야겠지? 그리고 여기에 아들의 며느리 앞에 이혼 소송 서류를 던지며 말했어요. 당신 바람대로 이혼 소송도 진행시켰어. 귀책 사유는 불륜과 유선갈취로 전부 당신에게 있으니 당신에겐 돈 한 푼 돌아가지 않을 거야. 양심도 없는데 머리까지 나쁘구나. 나쁜 짓도 머리가 좋아야 하지의 아들은 그렇게 말하더니 저를 돌아보면서
저에게 들으라는 듯이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아, 그리고 이제 내 명인과 알지? 당장 나가 안 나가겠다고 버텨도 이혼 끝나는 즉시 끌어낼 거야. 그런 걸 당하고 싶지 않으면 네 발로 당장 나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짓 따고. 넌 무사할 줄 알았어? 너도 당해봐야지. 아들의 말이 끝나자 며느리는 사색이 되어서 무릎을 꿇고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어요. 그러더니 아들에게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잘못했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잠깐 욕심에 눈이 멀어 그런 거야? 내가 다시 돌려놓을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이렇게 부탁할게. 하지만 아들이 끄떡도 하지 않자 며느리는 이번에는 저를 붙들고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예정을 보셔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바지를 탁 쳐서 며느리의 손을 떨궈냈어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말했죠. 그러고 며칠 후 며느리는 집에서 쫓겨났어요. 이혼 소송과 유산 상속 취소 소송도 잘 진행이 되어서 아들과 저는 며느리에게 빼앗긴 재산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긴 시간이 필요한 싸움이었지만 절대로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이겨냈어요. 얼마 후들은 전 며느리의 소식은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오갈 데 없어진 상황이라 도망다니듯 어느 섬에서 근근히 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돈만 탐내며 악독한 짓을 하던 사람에게 걸맞는 최후였어요. 아들은 이 모든 일을 겪은 후 제대로 철이 들었어요. 제 말대로 남편이 살아있을 적 자주 함께 일하던 분께 기술을 계속 배워나갔어요. 이제는 저와 아들이 대대로 이어온 피 같은 철공소를 지켜나갈 예정이에요. 욕심 많은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남편의 평생의 유산을 잘 지켜갈 예정입니다. 저의 기구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은 현명하시니 저와 같은 일은 당하지 않으시겠지만 항상 사람 조심하시며 평안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